서설을 제외하면 이 책에 실린 모든 논문은 1290년대 영어로 발표된 것이다. 1990년대. 벌써 몇 년 전이야? 30년 전이야. 그 중에서도 두 편의 논문. 미학의 효용과 문자의 지정학. 미학의. 한국에서도 강연을 했고 또 출판도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건 아니다. 나는 1980년대부터 한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근대 일본의 담론은 근본적으로 서양과 일본이라는 대비, 또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대비에 기초하고 있다. 즉 서양이나 중국을 거울 삼아 반성하는 모양을 취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민족 중심주의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민족 중심주의. 이 거울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진짜 반성이 아니다. 나는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한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본 담론에서 조선은 옛날부터 무시되어 왔다. 중국 문화, 문자, 제도, 사상은 사실상 조선 반도를 경유하여 전래되었다. 도쿠가와 시대의 지배적 학문인 주자학만 보더라도 조선 주자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완전히 무시되어 왔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유럽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의 후계자로 보는 서양 중심주의의 관점이다. 물론 이것은 허위이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던 것은 아라비아 사람이고, 유사한 것이 유럽 문화를 그리스 로마 문화의 후계자. 먼저들 아라비아 사람이고 그리스 철학과 유대적 일신교, 이성과 신앙, 일신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최초로 씨름한 것도 이슬람 신학자였기 때문이다. 유럽인이 아닌 그리스 로마는 사실상 아라비아를 경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인이 그리스 로마로부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날조하기 위해서는 아라비아를 치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아라비아는 무시되거나 이질적인 동양으로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라비아를 배제한다면 서양인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행하는 반성은 자기 인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의 덫을 받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내가 일본의 사상, 문화의 역사에 대해 생각한 것도 그것과 닮아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을 끌고 들어오면 이제까지의 반성에 존재하는 맹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 열쇠를 문학이라는 문제에서 구했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전신분석은 문학, 의식적인 반성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새로운 반성 방법이다. 정신분석은 의식적인 반성은 항상 기만이 끼어드니까 새로운 반성 방법이야. 의식적인 반성은 기만이 끼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문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무장해제를 시키는 반성이겠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것을 일본 정신 분석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덧붙여 한국인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만 자기를 본다는 점에서 일본인과 마찬가지며, 따라서 변경에 있는 일본을 업신여기고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나는 이상과 같은 작업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나는 일본 문화론을 비판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논고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내 자신이 하고 있던 담론 비판이나 표상 비판 중심의 비평에 실증이 났다. 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괜히 친절머리가 났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래 베네딕트 앤더슨의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로 보는 이론이 풍비하고 있었다. 네이션을 상상의 공동체. 이것은 네이션을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표상으로 간주하는 사고이다. 그것은 표상을 비판하고 계몽만 한다면 내셔널리즘을 해소시킬 수 있는 관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지. 상상의 공동체로 단순히 계몽에 의해서 사라질 상상이라고 보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네이션은 이것을 강요하는 강력한 현실, 이 물질적 현실이 있어.
그 유물론적 현실, 경제적인 유물론적 현실이 그것을 지향하지 않고서는 사라지지 않지. 호수관계라는 그 유물론적 하부 구조가 있는 거야, 네이션. 그래서 지향되지 않는 거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설령 네이션이 상상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해소되지 않는다. 90년대 말 트랜스크리틱을 썼을 때 나는 자본도 네이션도 국가도 단순한 표상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표상 비판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본도 네이션도 국가도 그것들은 각기 다른 교환 양식에 근거하고 있다. 게다가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어 자본 이꼴 네이션 이꼴 국가라는 삼위일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후로 나는 네이션을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해왔다. 즉 네이션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자본제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고 통합하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상상이긴 상상인데 자본제와 국가를 매개하고 통합하는 상상.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의 서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때까지 쓴 논문에 손질을 가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책이 네이션과 미학이다. 2008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 자본 네이션 스테이트. 교환의 양식. 일반적으로 국가나 네이션은 경제하는 다른 정치적, 문화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차원에 있다고 간주된다. 국가나 네이션. 정치적 문제, 이데올로기. 근데 아니지. 경제와 다를 수가 없지. 어떤 특정 교환 양식에 기초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국가나 네이션을 넓은 의미의 경제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나 네이션을 상품 교환과는 다른 양식의 교환에 뿌리를 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일반적인 견해, 즉 경제적 하부구조 토대 위에 국가나 네이션과 같은 상부구조가 있고 그리고 상부구조나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견해와 다르다.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규정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갖는다는 견해와 다른 거지. 이게 아니지. 그런 견해는 산업자본주의의 결과로서 즉 상품교환 경제가 압도적이 된 시점에서 발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품교환 경제가 압도적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 거야. 자율성을 갖는다고. 왜 자율성을 갖냐? 자본주의 경제 지향에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율성을 갖는다는 착각이 생겼는데 사실 국가나 네이션은 상품 교환과 다른 교환 형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은 거지 자율성이 있는 게 아니지. 교환에는 다양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상품 교환만이 이게 문제야. 상품 교환만이 경제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구하는 다른 양식의 교환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자율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와 같은 견해를 갖는 한 국가나 네이션은 신비화될 수밖에 없다. 신비화. 즉 그것들은 경제처럼 물질적으로 확실한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원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경제처럼 물질적으로 확실한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원. 크게 이야기하자면 교환은 네 가지 양식으로 나뉜다. 수탈, 재분배, 상품교환, 호수성 X. 마르크스는 상품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 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공동체나 가족 안에도 광의의 교환이 있다. 그것은 칭요와 담내하는 호수제이다. 이것은 마르셀 모스일의 인류학자에 의해 강조된 개념이지만 미개 사회나 공동체로 제한된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호수적 상호적이다. 부모가 자식을 돌볼 때 그것은 칭요이다. 자식이 그것에 탐내를 알지 어떨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부모로서는 그저 자식이 있어준 것만으로 충분히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부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식은 부채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보통 교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 상품 교환에서 보면 이것은 등가 교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등가 교환이다. 이런 교환의 호수제 또는 상호성은 상품 교환의 침투에 의해 희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그것이 소멸한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다. 그것은 예를 들어 부모 자식과 같은 관계가 없어질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즉 깨달았을 때 우린 이미 징여받고 있고 그것을 갚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네이션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네이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야. 그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채감을 갖게 된다.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신의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 이것은 노동당을 위해, 아메리카 의사회를 위해, 또는 아마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위해 죽는다는 것과는 결코 겨룰 수 없는 도의적 숭고함을 갖는다. 국가와는 다르게 이들 단체는 누구나 쉽게 참가하고 탈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적 숭고함.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건 노동당을 위해 결코 겨룰 수 없는 도의적 숭고함. 그러나 뒤에서 서술하겠지만 국가는 일방 맹목적이지. 이와 같은 감정은 네이션이 근본적으로 호수적인 교환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호수적 교환, 네이션. 근데 이 네이션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둘째로 호수적 교환은 오히려 모든 교환 양식의 기초이다. 모든 교환 양식의 기초. 그러니까 왜 교환 양식의 기초냐? 상업적 교환을 하기 위해서도 공동체와 공동체의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호수적 교환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수탈, 약탈, 재분배를 위해서도 농업 공동체라는 호수적 교환이 요청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교환이 아닌 것 같은 것도 호수적 교환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교환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전 자본주의적 착취 양식, 봉건적 생산 양식이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든 착취 양식은 교환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히 지배계급이 농업 공동체를 수탈하는 체제이다. 명확히. 이와 같은 수탈은 경제 외적 강제라고 불린다. 그것은 상품 교환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배자가 지속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얻은 부를 재분배하고 관계, 기술 혁신, 방위 등에 관해 공동체에서의 공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바꿔 말해 지배자와 수탈당하는 자의 관계가 지속적인 것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호수적 교환으로 표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권력도 오래 존속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탈 재분배라는 관계를 교환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드러내놓고 탈취적인 지배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등가교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있어, 그러니까 등가교환이라는 걸 설득 못하면 지배체계를 유지할 수가 없지. 왜? 반란이 일어나니까. 공동체에 있어 지배는 그에 대해 담례를 하고 비호하고 비호이고, 담례를 해야 할 비호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설득이 될 때 착취체제가 지속이 되는 거야. 피지배자들이 자신이 지배당한 사실을 부인하게 될 때, 그때 착취는 자리 잡는 거지. 예를 들어 낭만주의자나 아나키스트는 공동체를 자치적이고 상호 부조적인 세계라고 생각했다. 바꾼인도 러시아에서는 자치적인 농민 공동체 미르가 남아 있어서 영주계급이나 국가기구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국가기구가 농민 공동체 미르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못 봤던 거지. 그러나 공동체에서의 호수적 교환은 확실히 상품 교환이나 국가적 수탈 재분배와는 다른데, 그것은 거기에 경쟁이나 권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호수적 교환은 의무적이어서 교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낮은 위치에 놓인다. 포틀레치의 예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낌없이 중요한 것이 상대를 지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지배, 피지배는 폭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전자가 권력이라면 후자는 권위다. 권위란 갚는 것이 불가능한 증여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권위란 갚는 것이 불가능한 증여. 권위란 자발적인 목적이다. 그람시는 그것을 권력과 구분하여 헤게모니라고 부르고, 알티세르는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부른다. 이데올로기가 이거구나. 자발적 목적, 이데올로기의 세계. 헤게모니.
그러나 이런 자발적 복종의 근저에는 호수적 교환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농업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지배자에게 복종한다. 이 때문에 지배기구나 국가기구를 타도하려고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당하고 있는 공동체의 저항과 만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권력의 기반에는 폭력적인 강제가 아니라 호수제의 교환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한다. 호수적 교환이 지배-피지배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배-피지배 관계. 결코 미개 사회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어떤 것이 아니다. 호수적 교환이 지배-피지배 관계. 예를 들어 오늘날의 의회 정치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낌없이 베푸는 정치가가 힘이 있다. 물론 그들이 베푸는 것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타인의 돈이며 특히 세금이다. 그런데 지배자가 수탈한 물을 재분배하는 것이 마치 징여처럼 표상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가 모든 계급에 대해 아낌없이 징여함으로써 권위를 얻어가는 과정을 지적했다. 보나파르트는 모든 계급의 가부장적 은인의 역할을 연기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계급에게서 빼앗아오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계급에도 베풀 수 없었다. 실제로는 수탈당하고 있음에도 모든 계급이 보나파르트의 징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보나파르트는 대통령에서 황제의 위치로 올라섰던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국가나 네이션을 근본적으로 사고하려 한다면 각각을 교환의 형태로 소행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근대 국가에서도 수탈 재분배의 관계는 남아있다. 다만 그것은 국민의 납세 의무 그리고 정치가나 관료에 의한 재분배라는 관계로 변형되어 있다. 또 네이션에서는 공동체의 호수제가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 즉 상상의 공동체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로서 네이션의 기반은 같은 국민에 대한 공감이나 부채라는 감정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호수적 교환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교환 원리만으로 근대의 국가나 네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소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은 표층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 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 교환으로 소행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순한 상품 교환. 스미스나 리카도와 같은 고전 경제학자는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체계에 관한 고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상품 교환이라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생각했다. 그것은 역사적 소행이 아니라 논리적 소행이다. 고전 경제학자는 상품 교환이 등가 교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 상품에는 노동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전 경제학자는 상품 교환이 등가. 마르크스는 이런 전제 자체를 의심했다. 도대체 교환이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 마르크스가 본 것은 상품 교환에는 어떤 위태로움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결코 지양될 수 없다는 것이다.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위태로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인 화폐를 쌓아놓으려고 한다. 수전노, 그것은 자본가의 기원이다. 상품 교환은 위태로움, 그러니까 상품화가 되면 팔리지 않으면 사용가치조차 안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누적되는 거지. 그래서 화폐가 중요해지는 거지. 화폐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 합리적이지만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다. 자본의 충동은 사용 가치를 단념하고 교환 권리를 쌓아놓는 도착인 것이다. 또 자본주의 경제는 결코 물질적이고 확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교환의 곤란을 피하기 위해 형성된 신용 시스템으로서 거의 종교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로 경제적 하부구조, 즉 상품 교환의 형태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상품 교환은 상호 합의에 기초한 교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등가 교환이 아니다. 합의냈으나 등가는 아니다. 등가 교환이라면 교환을 통해 이윤, 잉여가치를 얻는 자본의 축적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상인자본이다. 고전 경제학자는 상인자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부등가 교환에 기초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까지. 이쪽이야. 19쪽까지
북쪽까지. 그러나 상인자본의 잉여가치는 서로 다른 가치체계 사이의 교환 차익에서 얻어진다.